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인데요. 지난주 좀 물가 관련된 게 많이 나왔죠. 중국이랑 미국에서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물가 다 나왔고요. 그러고서는 유럽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소매 판매,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금요일에 가면 이제 부활절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장이 쉬는 그런 상황, 그런 한 주였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이제 그 사이에 금통위가 열렸습니다. 저는 사실 총재가 부재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이야기가 없을 거다라고 처음에 생각하고서 일정에도 넣지를 않았는데 예상외로 깜짝 금리 인상이 나왔죠.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1일 월요일에는요, 일단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생산자하고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 전부 다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는 그걸 많이 보시죠. 중국이 세계 공장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에서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 다른 미국 등등의 중국 물건을 많이 사다 쓰는 선진국들의 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시차를 두고서 소비자 물가에 반영된다라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좀 경고를 주고 있는 거죠, 시장에. 근데 이 생산자 물가가요, 조금 꺾이는 듯 했었어요, 중국에서. 그런데 최근 몇 개월 동안 다시 재차 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똑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예상치가 8.1% 전년 동기 대비 증가로 봤었는데, 실제 나온 거는 더 높았어요. 8.3%가 나왔고요. 전월 대비해가지고서 상승률도 1.1%, 연율로 하면은 뭐 한 13% 정도 되는 엄청 높은 숫자죠. 그런데 그 전월에 어땠느냐라고 보면 0.6% 상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월 대비해서도 상승폭이 가팔라지고 있다. 소비자 물가는 사실 돈가가 굉장히 마이너스 압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분석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예상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인플레 관련해서 안심하기가 참 이르다 아직까지 그런 게 중국 지표에서 엿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드라마가 방영이 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바이든 정부가 이제 방한 일정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5월 21일인가 2일인가 그때로 지금 오늘은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이번 그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사드 추가 배치하겠다, 뭐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아마도 그게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시기하고 맞춰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86번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일단 그 전까지는 막 당근책을 좀 줘서 한국에게 만약에 사드 관련해서 추가 배치를 안 하고 중국 쪽 편을 좀 들어준다면은 한한령 같은 거 다 우리 해제시켜 줄 수 있어 라는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단 그 이후에는 한국의 스탠스에 따라서 중국이 또 규제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더 강하게. 어쨌든 그때까지는 그동안 한한령으로 고생했던 쪽에 대해서는 좀 풀어준 모습이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콘텐츠 쪽, 드라마 쪽이 추가적으로 방영이 되었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중국 상해 쪽에서 락다운, 그러니까 중국식 위드 코로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가둬버리는, 거기에서 조금은 완화적인, 단계별로 나눴더라고요. 봉쇄 관리, 관리 통제, 예방 통제 지역 해가지고서, 격리시키는 기간을 좀 단축시켜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게 지역별로 탁탁탁 나눠가지고, 사실 상해도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중국식의 좀 위드 코로나, 달리 말하면 락다운 완화 방안이 이날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에서 개인 판호가 발급이 재개가 되었습니다. 무려 8개월 만에 나온 것이라고 하고요. 주로 좀 중소형사들 위주로 해서 나왔는데 시장의 기대는 사실 이러고서 게임 관련된 이거랑 관련된 주식들 판호가 나온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올라가는 주식들이 나왔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텐센트나 네디즈 등의 대형사의 게임은 없었지만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오랜만에 중소형사 위주로 판호 나온 이후에는 곧이어서 대형사들도 게임 판호가 나왔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게임사들은 이 대형사들하고 주로 이렇게 파트너십을 체결해가지고서 중국을 나가는 것이다 보니까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좀 싹 텄습니다. 근데 이날 중국이 한국에 좋은 소식만 들려줬던 건 아니에요. 안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 바로
불닭볶음면으로 유명한 삼양식품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유통기한 어겨가지고서 아주 이제 사람이 먹지 못할 거를 지금 팔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삼양에서는 지금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일단은 반론을 제기를 한 상태예요. 저는 이게 화전양면이지 않나 중국에 생각합니다. 기존에 아주 한한령 내렸었던 콘텐츠나 이런 거는 풀어주면서 마치 유화책을 펼치는 것처럼 하지만 역시나 또 다른 쪽에서는 뭐 겁박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사드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이런 식으로 또 규제를 추가로 당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런 완력 이런 걸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가 나오기 하루 이틀 전에 꼭 백악관에서 소식이 좀 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백악관에서 이 지표를 미리 받아본다라고 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지금 CPI가 나오기 전에 항상 이래요, 지금 요즘에. 근데 백악관의 젠사키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3월 달에 CPI 헤드라인 물가 지수는 굉장히 높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 하니까는 푸틴 때문에 요번에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때의 코어에 대해 가지고서는 뭐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던, 그래서 사람들이 요걸 보면서 생각을 했죠.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헤드라인 CPI는 굉장히 높게 나올 것 같고 반대로 코어는 좀 낮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젠사키의 말에서 좀 힌트를 얻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거의 그대로 나왔죠. 물론 이게 조금 또 완화시켜준 측면도 있어요. CPI 예상치가 전년 동기 대비 8.4%였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extraordinary라는 단어, 우리 뭐 영어 단어 배울 때 보시잖아요. 아주 특별한 상황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8이 아니라 9까지 올라가나 막 이런 식으로 미리 김을 좀 빼는 전략인 거죠. 미리 굉장히 높을 수 있어 라고 해놓고서 조금 더 높았네. 이게 저 정도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미 반영한 거잖아 라게 만드는 전략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미국의 최근에 조류 독감이 좀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계란값이 50% 이상 폭등을 해서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진짜 안 오르는 게 없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또 들려온 소식으로는 러시아가 오히려 지금 병력을 강화 중이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 나왔고요. 또 찰리 먼거 알리바바 절반을 손절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것 아니냐라는 소식이 또 이날에 들려왔었고요. 그래서 이날 증시는 좀 어떠했냐라고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안 좋았습니다. 여전히 뭐 중국 쪽에서 코로나도 계속해서 활개를 치고 있고, 뭐 그 다음에 CPI에 대해 가지고서 좀 미리 좀 긴장하는 측면들 그런 게 있었죠. 네. 다음으로 이제 12일 화요일에는요, 사실 그 전날 밤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코인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역시나 뭐 이거는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 선호가 뚜렷해지다 보니까 대표적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코인 쪽이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다음으로 중국의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CPI보다도 저는 지난주에 나온 데이터 중에서는 이 데이터가 가장 제 눈을 사로잡았고 걱정이 되는 데이터였는데, 왜 그러냐면은 수출은 좋았어요. 예상치 대비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보시면은 예상을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사실 지금 수입이 마이너스가 나오기는 꽤나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에너지 가격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푸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에너지 가격이 오른 것만 해도 수입하는 수입 쪽에서는 증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었다라는 것은 중국이 원부자재를 수입해가지고 가공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경기가 급속히 중국 쪽이 코로나 때문에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만들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경기가 많이 냉각되고 있으니까는. 그러니 덜 만들어도 되니 수입도 적게 해도 된다. 그러다 보니 마이너스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수입 데이터가 좀 쇼킹하게 나오니까 바로 나온 이야기가 추가 경기 완화책이 나올 건데 좀 큰 카드 나올 것 같다. 통화 정책을 쓸 것 같다라고 이 인하 가능성까지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 소식인데요.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돈이
은행으로만 간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2월 통화량 22조 늘었는데 예적금만 20조가 늘어났다. 그래서 완연하게 뭐 저희가 작년 말부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로 봤었을 때에 지금은 이제 예금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것 같다인데, 실제로 돈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완연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 주변 지금 환경이 어떠하냐 보시면은, 고객 예탁금이 사실 뭐 그런 얘기들 하십니다. 뭐 증시가 빠질 것 같냐 아니냐 할 때, 아니 예탁금이 이만큼이나 증가를 해가지고서 시장에 돈이 많음을 알리고 있는데 어떻게 증시가 빠질 수 있느냐, 이 자금들 바로바로 들어올 거야 했는데, 이제는 좀 피크를 치고 내려오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예탁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드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용잔고가 사실 좀 내려왔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잔고가 굉장히 높았다가 이게 좀 내려왔죠, 여러분. 그쵸? 내려오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B2가 좀 줄어들었고, 다시 빚을 낼 여지가 있으니 우리나라 하방은 단단한 거 아니냐인데, 근데 우리 내려왔던 신용잔고 중에 절반 정도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최근에는 현금을 좀 마련했던 분들이 다시금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가고 있다. 그게 좀 한 절반 정도는 보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은 여력이 좀 부족해지고 있다. 근데 실제로 증시 쪽으로 자금은 오지 않고 기존의 자금 가지고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 그런 게 느껴진다는 것이고요. 제가 누누이 주식시장도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채권 쪽이 정말로 죽을 맛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증권사 채권 딜링룸에서 1,000억대 손실 썰이 퍼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증권사들은 기본적으로 채권을 많이 상대적으로 그 자기네 사이즈에 비해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뭐 CMA나 RP나 이런 거 해가지고서 증권사 가가지고서 단기자금 시장에 돈을 맡기면은 그걸 가지고서 증권사들은 채권을 보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물론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아니 채권에 그러면 숏을 쳐놓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채권 선물 시장이 그렇게까지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다 해지를 한다는 거는 사실 거의 뭐 꿈 같은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한국은 기본적으로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계속 내려가서 채권 쪽에서 차익을 기록하는 거, 그게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근데 최근에 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는 증권사들 지금 채권 쪽에서는 모르긴 몰라도 지금 몇 군데에 큰 손실이 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나 여러분들도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이 계속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반면에 지금 중국은 최근에 지표들이 나쁘다 보니까는 금리 인하 이런 썰들이 제기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10년물 금리가 이제는 역전이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예, 네, 조금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데요. 네, 말로 다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이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뭐 빠르게 올라가가지고 2.7, 2.8을 넘어가 버리니까 중국은 살살살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중금리 역전. 사실 이러면은 단번에 드실 수 있는 생각이, 야 그러면은 중국에 있는 자금들이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내외 금리 차이가 이제는 뭐 없어져 버렸고 오히려 역전이 됐으니까인데, 뭐 바로 그런 게 나타나지는 뭐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외자가 바로 빠지고 뭐 그렇게 단순하게 외국계 자본들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중국을 보시면 최근 한두 달 정도를 보면은 자금이 실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기는 해요. 네트로 했을 때에는. 그런데 뭐 중국이 일단은 좀 대응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거는 있죠. 이게 금리가 이제 역전이 되어 버렸고, 사실 중국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강력하게 부양책을 썼습니다. 경제가 헝다 이후로 좀 망가져 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부양책을 쓰는 거를 좀 속도를 빠르게 부양책을 쓰는 거가 뭐랄까요?
이렇게 그 정당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년 한 3월 정도부터 미국이 굉장히 빠르게 긴축을 해나갈 것 같으니 그 전에 중국이 빨리 돈을 풀어놓자. 이런 논리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국이라 하더라도 미국하고 통화 정책의 방향이 아예 정반대로 가는 거는 좀 부담이 되지 않느냐. 뭐 물론 그렇다고 무슨 일이 갑자기 벌어질 것은 아니지만은 혹여나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는 방향성을 좀 맞춰놔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미국이 본격 금리 올리기 전인 3월 이전에 부양책을 화끈하게 써놓자 였었죠. 근데 지금 중국이 이게 코로나가 또 막 퍼지고 이러면서 좀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뒤에 이제 지금 지준율 인하나 이런 것까지도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중국 지금 가급적이면 돈을 안 쓰고 싶은 통화 쪽에서 그렇게 큰 부양책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좀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입니다. 헤드라인이 소폭 상회했어요. 예상이 8.4인데 8.5가 나왔고요. 그런데 근원이라고 하죠. 이 근원이라는 건 그겁니다.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들이 있어요. 소비자 물가에서 가령 이제 곡물 가격이 반영된 푸드, 그 다음에 그 이제 유가가 많이 반영되는 에너지 가격, 요 두 부분은 변동이 크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보자. 그거 우리가 근원지수라 하고 코어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왜 중요하게 또 생각했냐면 저도 이거 중요하게 보시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미리 드렸었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단순히 지금 에너지나 음식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로 그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심리가 전이가 얼마나 되고 있느냐 그거를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헤드라인보다도 어떻게 보면 코어가 더 주목을 받았었던 소비자 물가 발표였는데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물가 지표가 나오자마자 증시가 확 올랐었죠. 물론 그날 오후에 미국장 다 빠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저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날은 좀 독특했습니다. 이제 소비자 물가 나오고서 나스닥 2%까지도 플러스가 갔다가 다 빠져서 마이너스로 끝이 났었던. 이제 금리가 훨씬 더 화끈하게 반응을 했었죠. 많이 빠졌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 보니까는 혹시나 미국이 긴축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도 들 수가 있었던 거죠. 다음으로 13일 수요일 날에 리커창 총리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지준율 및 조달금리 인하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는 바로 시장이 알아차리죠. 야, 이거 뭔가 좀 큰 정책이 나오나 보다. 그러면 바로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중국이 이제 금리 다룰 수 있는 게 영레포하고 그게 이제 레포예요. 초단기 금리. 그 다음에는 MLF, 중기죠. MLF 건드리고 나면은 여기에서 파생되는 소위 이제 그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얘기하는 게 LPR입니다. 우대대출. LPR을 또 낮출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중국이 지준율도 인하할 수 있지 않느냐. 그 1번 타자가 이제 MLF였거든요. 그래서 요 멘트를 보고서 시장의 기대는 금요일에 MLF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봤고 그러고 나서는 주말에는 지준율 인하까지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요거는 그 완전 세트입니다. 세트. MLF 인하하면 LPR 인하거든요. 그 다음 주에는 LPR까지 인하하지 않을까. 이게 시장의 기대였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금요일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미국의 생산자 물가는 또 높게 나와버렸습니다. 예상치 대비해서 높게 나와서 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두 자리가 나오는 게 익숙해져 버리네요.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인플레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일에 이거 뭐 소비자 물가 좀 예상보다 근원이 낮으니까 이제 우리 물가 좀 안정세가 오나? 우리 좀 안심해도 되나? 했던 심리가 또 이땐 사그라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보니까 아주 멋있게 이런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헬기인가 전용기가 탁 타고 내려가지고서는 그 공항에 내리고 나면은 아주 시끄럽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서 거의 뭐 연출된 듯한 마치 그 영화 탑건 같았어요. 연출된 듯한 그런 모습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제노사이드, 그러니까는 지금 대학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의혹을 제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또 미국에서 러시아 쪽에 대해서 약간씩 신경을 살살 아니면은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프랑스의 반응이 좀 흥미롭습니다. 프랑스는 제노사이드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또 요즘 프랑스만의 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러시아는 또 약간 러시아 입장에서 신기하 불편한 일이 발생했는데 뭐냐면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나토 가입에 가속도를 내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지금 보니까는 우크라이나가 저 상황에 된 거 나토 가입의 가속도 그러니까는 핀란드하고 스웨덴도 겁이 좀 날 수가 있죠.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금 보면 아무리 지금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고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나토가 직접 들어온 것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핀란드, 스웨덴도 빨리 우리 나토에 가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고 또 더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지금이 찬스일 수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완전히 전력이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를 뭐 러시아 신경 좀 건슬리는 일을 한다고 해서 때릴 수 있겠어? 라는 것 같은데 러시아에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만약에 가입한다 그러면 우리 거기다가 핵 배치를 전면적으로 하겠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은 텐션이 완전히 사그러들었다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날은 고전에 좀 증시들이 빠졌다 보니까는 미국 증시는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금리는 계속해서 그 전날에 이어서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 금리 관련해서 너무 국채 이제 금리가 오를 거다에 대한 선물 배팅이 많았다. 그게 좀 차익 실현 플러스 일부 되돌림이 매물에서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다음 이제 14일 목요일에요. 우리나라 금통이 열렸는데 총재 부재 속에서도 깜짝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 1.5%입니다. 총재가 없는데 설마 올릴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은 물가가 너무 우리도 높아요. 4% 이상이 이제 구조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이 빅스텝 소위 빠른 금리 인상을 지금 예고를 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적절한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국은행이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미국의 금리가 0.2에서 0.5입니다. 우리는 한 번 더 올려서 1.5가 됐고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현재 시장이 말하는 대로 5월, 6월에 0.5씩 올린다. 1%가 올라가겠죠? 그럼 1.25에서 1.5가 될 겁니다. 거기다가 가을에 가서 7월이나 9월 회의에서 추가 인상이 나오게 된다면은 한국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라고 해버리면 금리 역전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부담이 돼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역전 얘기 참 많이 나오네요, 그죠?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도 나오고 중국하고 미국의 금리 역전 얘기도 나오고 이제는 한국하고 미국의 금리 역전 얘기도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늘 이제 세트로 짝꿍으로 따라오는 이야기가 아니 그럼 세상에 큰일이 나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한국하고 미국은요 역전되는 애들이 왕왕 있었어요. 네.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려가가지고서, 이게 파란색이 미국이고요. 주황색이 한국입니다. 보시면은 2004년부터 미국이 쫙 금리 올려가지고 6년, 7년 될 때에는 우리보다 금리가 높았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때 기억나시죠? 증시 좋았습니다. 또 이제 요 시기죠. 2017, 18년에 미국이 금리를 쫙 올려가던 시기. 이 시기에 또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높았었습니다. 물론 이제 요 끝에는 우리도 증시가 좀 많이 내리긴 했었죠.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는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 환율이나 모든 걸 결정짓는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좀 불편한 요소이긴 하지만은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얻기는 어렵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연내 한국은행이 1회에서 2회 정도 인상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그 전날에 보시면은 미국 시장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좀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시장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거의 못 오릅니다. 좀 마음이 불편하죠, 그렇죠? 이제 이유를 찾아요. 우리의 깜짝 금리 인상 때문에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약했나? 근데 요즘에 깜짝 긴축을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선진국 중에. 최근에 뉴질랜드하고 캐나다도 0.5% 인상했습니다. 이들에 비하면 우리는 완화적인 거죠. 0.25밖에 인상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4월 옵션 만기일 효과가 더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옵션 만기일이 요번에 양매도가 좀 많이 돼 있었어요. 외국인들 포지션이. 그래가지고서 그 사이로 변동성 적은 사이로 그전 만기 대비해서 그쪽으로 좀 가격을 억지로 맞췄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날 포스코홀딩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7% 정도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36%나 잘 나왔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은 주가 팍팍 올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음 날에 주가 빠져요. 자, 이게 어떤 그게 있냐면 그 깜짝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게 지속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 홀딩스로 바뀌면서 뭔가 회계 변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쪽에서 구체적인 숫자들을 지금 브레이크다운해서 보여주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는 좀 상황이고요. 오죽하면은 어떤 레포트는 제목이 지금 의심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그 보고서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관심 많으신가 봐요. 지금 FN 가이드 보시면은 그 첫 페이지에 제일 많이 검색하는 게 요 가운데 제일 큰 글씨로 나오잖아요. 포스코가 1등입니다. 포스코가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는 주식이었나 싶은데 이게 참 괴이하기는 한가 봐요. 다들 보기에. 뭐 좀 지나서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뭔가 나오겠죠. 다음으로 유럽이 금리 결정 내리는 것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별로 서프라이즈 나올 게 없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APP에 대해서 3분기의 종료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라는 말은 아마 빠르면 유럽이 3분기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입니다. 이게 사실 불과 한 석 달 전만 해도 연내 금리 인상 highly unlikely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그게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유럽은 사실 이번 회의보다는 그전 회의에서 상당히 매파적으로 돌변을 했고요. 이번 회의에서는 그전의 매파성을 그냥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뿐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 데이터 나왔는데 예상 대비 약간 낮게 나왔어요. 근데 전월치 수정이 좀 컸기 때문에 나쁜 지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핵심 소매 판매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 됐다고들 말씀들 하신 분들이 있는데 예상 대비해서 좀 낮게 나왔죠. 근데 전월 수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가 예상 대비해서 막 그렇게 나쁜 숫자가 나온 거는 절대 아니다 생각합니다. 다만 그 강도 자체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는 좀 더 많이 나왔지만 20만 나라면 정말로 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이날 미국의 금리가 다시 상승을 합니다. 10년, 30년물 국채 입찰이 최근에 계속해서 부진하게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지금 기대가 이거 금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지금 지배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국채 입찰이 크게 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의 CPI 가지고서는 연준의 예봉을 꺾지 못할 것이다. 즉 연준이 타이트닝 긴축해 나가는 측면에서 제갈 길을 갈 것 같다라는 분석이 좀 더 힘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다시 오릅니다. 이날. 자, 그리고 유럽에서는요, 러시아 석유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치적 판단이 여러분 추가로 들어갑니다. 뭐냐 하면 프랑스가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어요. 이게 다음 주 일요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대통령인 마크롱, 그 다음에 극우인 르팽, 이렇게가 붙어 있잖아요. 굉장히 클로즈 콜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박빙입니다. 박빙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의, 정권에 부담이 될 만한 외교적인 거를 당장은 만들지 않지 않을까라고들 생각을 하는 거죠. 유럽 쪽에서는 러시아하고 뭔가 일을 벌일 때 프랑스도 아주 선두에 서 있는 국가이니까, 그러니까 협상단에서 아주 리더격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프랑스가 아마도 결선 투표 이후에, 이게 왜냐면 만약에 수입 금지를 딱 때려버리면은 유가 확 치솟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투표에 안 좋은 영향이 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결선 투표 이후에 요 관련해서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머스크하고 트위터, 이 점 인수전 이야기가 아주 점입가경입니다. 왜냐하면 트위터 측에서는 이게 이제 인수자를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독약입니다. 우리가 포이즌 필 발동하겠어 이야기했고, 또 어떤 독립기 운용사에서는 우리가 머스크한테 트위터가 인수당하는 꼴을 볼 수 없다. 트위터 현재 경영진 가만히 계세요. 백기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처하는 것도 나타나면서 머스크는 인수에 대해 가지고서 확신이 없다. 이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위터가 이날 주가는 그동안 올랐던 게 좀 많이 빠졌었던 하루였고요. 요거는 누가 누구를 탓하는지 모르겠는데 도둑이 따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애플도 사실 앱 수수료를 막 떼가잖아요. 통행세를 많이 떼가는데 30%를. 그거를 지금까지 페이스북 메타 쪽에서
비난을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메타 쪽에서도 요번에 본인들이 그 수수료를 어느 정도로 책정하냐 해보니까는 다 합쳐보니까 47.5%를 걷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애플 쪽에서 야, 니네 지금까지 우리한테 그렇게 욕해놓고서는 너네 너무 위선적이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사실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슈퍼챗 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 이게 제가 알기로 45%인가를 떼가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메타 측에서는 충분히 참고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플이나 구글이나 메타나 서로가 서로를 비난할 건 없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튼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은 다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 이날 금리 많이 올랐죠. 그렇죠? 10bp 이상이 확 올라버렸습니다. 15일 금요일입니다. 부활절 때문에 대부분의 시장이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시장, 주요 시장 중에는 우리 시장밖에 안 열렸고, 부활절에 쉬지 않은 게 죄죠. 뭐 미국이 이날 전날에 밤에 이렇게 빠지니까 우리 증시 쪽으로 이제 안 좋은 게 몰려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증시는 이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콘텐츠 쪽 뉴스인데요. CJ ENM에 좀 그 간판격 PD들이 줄줄이 퇴사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보름 만에 예능 PD 5명이 퇴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콘텐츠 잘 만드는 거 뭐 물론 좋은 일이고 또 사실이지만 글로벌에서 인정도 받고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그 핵심으로 여겨지는 핵심 인재죠. 예능 PD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서 그 뭐랄까요? 스카우트 경쟁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종현 그 PD님도 이번에 퇴사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거의 유일하게 챙겨보는 예능이 대탈출인데 나가서도 꼭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요거 있었죠. 중국에서 완화책을 펼치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요거 보시면은 이 화요일날에 수출입 데이터가 나쁘게 나오고 나서 수요일날에 리커창 총리까지 직접적으로 지준율 이런 얘기를 막 했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제 금요일날에 MLF가 결정이 되는 날인데 동결을 해버립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에 10시 20분 그때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 보시면 팍 빠져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차츰히 그 회복을 해나가다가 그 10시 20분쯤에 MLF 동결이 나오니까 시장이 다시 흔들립니다. 이거 내려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증시가 또 빠지다가 슬슬 다시 또 올라와요. 그거는 뭐였냐 하면 야 그래도 그러면 MLF를 동결했으면 지준율은 크게 인하를 해주지 않을까? 지준율 뭐 늦어도 주말 안에는 이야기 해주겠지. 그런 기대들이 있는 거죠. 주말이 아니라 제 예상보다 하루 빨랐어요. 금요일에 발표를 했는데 지준율 인하 실제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요. 뭐 그 최근에 반년 사이에 7월에 했었고 12월에 했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빠르게 대응한 거죠. 그때 헝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요. 그러면서 많이들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야, 중국이 완화책을 펼쳐주니까 한국 증시가 좋을 거야.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해주면은 통화정책 완화적으로 펴주면은 제일 크게 영향받는 나라 한국이지 않겠느냐. 한국 증시의 차별화된 강세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중국의 완화책이. 근데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았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때랑 또 다른 게 있는데 지준율이 인하를 하기는 했으나 지난번 두 번은 50bp 인하를 해줬어요. 근데 이번에 25bp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가 높아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락다운이 지금 코로나가 문제잖아요. 여기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쓰는 게 과연 상황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그렇게 되느냐. 괜히 정책적 여력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내부적인 자성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고뇌가 느껴지는 정말 마지못해서 하는 통화 완화책의 느낌이 났습니다. 네, 이제 부활절로 대부분의 시장은 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 시장 정도만 좀 그 모습이 나왔고 중국에서 이제 지준율이나 그 정도 소식만이 금요일에는 들려왔습니다. 자, 이제 미국 최근 모습을 보시면은 CPI 때문에 내려가나 싶더니 다시금 확 올라가가지고서 2.8이 넘어가 버렸어요. 이거 보이십니까? 지금 그 금리가 올라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죠, 그쵸? 이거 뭐 그 로그 함수처럼 팍 이게 지금 이 속도가 말이 됩니까? 이러니까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나죠, 여러분들. 채권 시장은 완전히 지금 피바다입니다, 피바다. 그래서 2.8까지 한 달음에 달려왔는데
보시면은 좀 이 차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게 언제부터냐 하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테이퍼링 할 때부터의 미국의 10년물 금리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요 선이 꽤나 위에서는 그 저항선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충 한 3%에 가까워 오면은 금리가 여기에서 빠르게 올라가는 거는 조금 힘들었었던 모습들이 그전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크리티컬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일단 여기까지 왔으면 일단은 조금은 시간을 두고서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그 이후에 나오는 정책이나 아니면은 미국의 뭐 CPI, 물가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방향을 또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유가입니다. 다시금 유럽 쪽에서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규제 이야기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제 프랑스의 결선 투표 이후에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다시 또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50일선을 재차 이게 뚫고 내려왔던 거를 재차 뚫고 올라가서 다시금 상승의 추세를 일단은 살려놓았다. 그래서 유가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야기니까는 저희가 좀 요거는 면밀히 주시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로 이제 공급망 문제인데요. 미국 서부항에서 컨테이너가 다시 계속 내려가다가 좀 최근에 올라오고 있어요. 뭐 물론 엄청난 숫자는 아니지만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요인 때문인지 진짜 중국의 뭐 코로나 영향 때문인지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은 이제 상해에서 미국 가는 거 요 운임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공급망 쪽에서 안 좋은 영향을 가시적으로 나타내지는 거는 없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글로벌 단기자금 시장 역레포하고 연전 수합 요거 계속 보여드리는데 이번 주는 안 보여드릴게요. 뭐 별다른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한국은 이제 거리두기 철폐 완전히 뭐 오피셜로 얘기가 떴죠. 18일부터로. 그래서 금요일에는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이 좀 좋았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요즘 숫자도 내려오고 결국에는 그거 같아요. 백신도 많이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확진도 좀 많이 되면 그러고 나면은 이게 좀 구조적으로 내려온다. 오미크론은 확실히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는 근데 좀 딴 얘기죠. 기존의 것들도 유행을 안 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확 풀기가 좀 겁이 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주 저 그 영상을 좀 확인해 보시면은 중국이 왜 완전히 오픈하기가 좀 어려운가 한국이나 미국 같은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그거 좀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중국의 확진자 추이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마냥 이거를 완전히 틀어막고 있기도 중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이 특히나 이제 또 상해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국식의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 상해 보시면은 세계 이제 그 단계별로 나눠가지고서 제한적인 완화를 시도를 하고 있죠. 요게 만약 상해에서 잘 먹힌다라고 하면은 다른 지역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이 꽤나 리스크를 감내하면서도 중국식의 위드 코로나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라고 보면은 이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신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는 코로나 이후에 최저입니다. 다음으로 차이신 제조업 PMI,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 모두 다 50 이하로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지금 서비스 쪽이 좋지가 않음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수입 지표도 충격적이었죠. 실제 조업도 좀 안 되고 있어요. 니오도 지금 조업 중단이 계속되고 있고 테슬라도 지금 역대 최장기간 조업 중단이 나타나고 있죠. 일부에서 나온 기사로 봐서는 5월 중순까지도 공장을 멈출 수 있다라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주요 항구에 배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다. 그런 것들도 지금 안 좋은 소식이죠. 조업이 안 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지준율 인하 및 통화 완화책에 대해 가능성을 리커창 총리가 수요일에 직접 언급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긴 했는데 좀 제한적으로 나왔죠. 그렇죠? 제한적으로 나와가지고서 시장이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월요일 돼봐야 알 것 같아요. 시장의 반응을 봐야. 개인적으로는 시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중국 정부가 통화 완화책을 특히나 또 미국이 이렇게 빅스텝을 밟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통화 완화책을 강하게 쓰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아마 시장은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그런 식으로 조금 바꾸지 않을까라고 저는 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또 뭐 나쁜 소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지금 찌라시가 몇 개 돈 게 있는데요. 첫째는 상해 자동차 그룹이 조만간 주말 동안에 PCR 검사 전원 다 해보고 이틀에 걸쳐서 해보고 그 다음에 아마 월요일부터 조업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랑 부품 관련된 주식들이 이날 오후에 좀 올랐습니다, 중국 시장 실제로. 그리고 테슬라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상해 공장이 재개될 수 있다라는 루머가 지금 돌았습니다, 이때. 실제로 루머가 맞는지 어떤지 한번 월요일에 보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루머들이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 그리고 좀 상해도 좀 독특한 방식의 좀 단계를 나눠 갖고서 좀 완화를 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오미크론이 어쨌든지 간에 다른 거에 비해 가지고서는 치명률이 낮은 건 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미크론에 맞춰 갖고 좀 덜 빡센 락다운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거는 만약에 중국이 이 약간 서커스 같은 이거를 잘만 맞춰낸다면 우려보다는 코로나 영향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까지 딱 생각하고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는데, 준비를 했는데, 오늘 나온 또 기사를 보니까는 이젠 또 상해 아닌 지역까지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시안 쪽이죠. 시안 쪽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습니다, 반도체. 작년 말에도 이게 이슈가 됐었죠. 삼성전자 그래갖고서 시안에 좀 생산을 못했었던, 그게 문제가 좀 발생했었던 게 있는데 꽤나 오래 갔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또 주말 동안에 시안 또 봉쇄, 요 소식이 토요일 날에 들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이라고 해놨죠. 근데 요거는 일단 한번 보고서 말씀을 나눠보시죠. 일단 요거를 제보해주신 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네네, 저희 지인분께 감사를 드리고, 요거 한번 보시면요. 요 리커창 총리잖아요. 특이점만 발견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 여러분, 요 영상에서 뭔가 특이점이 느껴지시나요? 그라운드 스테이트님 맞습니다. 마스크입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리커창 총리는 마스크를 안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뒤에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벗었죠. 자, 그 다음에 지나가고 있는데 벗습니다. 또 얘기를 해요. 벗죠, 그쵸?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일부 언론에서는 리커창 총리가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 이런 기사도 저는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되는 정책에 대해서 리커창 총리가 좀 반대하는 것 아니냐, 공개적으로 이렇게 좀 항명식으로 나온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뭐 저는 그러면은 다른 데에서도 그런 항명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중국이 좀 인민들에게 시그널을 서서히 보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최고위층들부터 마스크를 안 써도 돼, 사실 이거는, 이런 거를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워낙에나 이제 락다운이나 마스크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게 했었던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완화를 하려고 하면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을 좀 건드려야 되다 보니까는 아마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미디어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좀 안 쓰고 락다운 제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완화로 나가도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의도된 행동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어쨌든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속에서 이거 잘못하면 경제가 죽어버리겠거든요. 그래서 중국식의 위드 코로나로 일단은 시도를 해보는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의 GDP 나와 매주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1%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미국 실적. 아직까지 실적 시즌 초반이에요. 실적 발표한 기업이 7%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보시면은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율이 77%로 과거 5년 평균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 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할 때 과거 5년 평균은 8.9인데 요번 주까지 나온 기업들 보면 7.5%로 5년 평균보다는 조금 낮고 10년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비중은 좀 높습니다. 80%. 5년 평균 69%, 10년 평균 61%보다 분명히 높아요. 그러니까는 뭐 좀 가격 반영을 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판매량 자체가 빠진다 그런 느낌 없는 것 같아요. 경기 측면에서. 그렇지만은 매출액의 예상치 상회하는 폭 자체는 과거 5년 평균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는 밸류에이션이 중요해질 텐데 S&P 500의 경우에 12개월 포워드 PER이 19배로 과거 5년 대비해서 약간 높고 10년 평균 대비해서는 제법 높다. 다음 주에는 실적 발표 기업이 67개가 있습니다. 자, 이제 10%좀 넘는 기업이 또 발표를 하는 거죠. 다음 주 결과가 나오면 지금은 보면은 사실상 과거 5년의 평균하고 과거 10년 평균에 좀 사이 국면에 있다라고 표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5년 쪽에 좀 더 가깝죠. 그렇죠? 좀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다음 주까지 나왔을 때 어느 쪽으로 더 향해 갈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죠. 4월의 마지막 주. 이때가 실적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의 마지막 주에서 이번 실적 시즌의 행방이 거의 결정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평을 해보면은요, 경기가 약간 하강하는 지표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흉하지는 않아요. 나름의 강건한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마냥 또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그 산적한 여러 문제들 그 중에서 제대로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똑같습니다. 제 채널 보신 분들은 사실 아마도 저의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셔서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월요일에 역시나 부활절 휴장하는 주로 유럽 시장들입니다. 휴장한 데들이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나옵니다. 소매 판매나 고정자산 투자 등등등 나오고요. 화요일하고 수요일에는 미국의 부동산 관련된 데이터들이 나오고요. 요게 이제 그 미국의 그 주거비 물가 상승률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이 조금 꺾여 내려오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어요. 주택 지표들이. 그래서 집값도 조금 과열되던 거는 조금 내려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소비자 물가도 조금 이제 쉘터 쪽에서 내려오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하셨는데 최근에 보면 또 이게 모멘텀 붙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수요일에 그 우대금리 LPR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사실 MLF를 건드리지 않고 LPR을 건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안 건드릴 확률이 일단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에 중국이 지준율이 이거밖에 안 내려 MLF도 그거밖에 안 하고 중국 통화정책 부양책 너무 실망스러운데 라고 해서 중국이 좀 흉한 모습을 보이면 제 생각에는 파격적으로 LPR도 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FOMC 의소록이 왜 들어가 있나요? 요거는 이제 제가 타이포를 낸 거고요. 다음으로 목요일에 매주 나오고 있는 고용 데이터 그리고 아마도 이게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롬 파월 의장이 IMF 패널 토론을 벌이는데 누구랑 같이 벌이느냐? 유럽의 수장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하고 벌입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은 5월 초에 있을 FOMC를 앞두고서 이게 공식 석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뭔가 힌트를 주려고 노력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서는 일본의 소비자 물가 나오는데 일본이 언제까지 이렇게까지 시장의 힘을 거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일본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구로다 총재가 저렇게 고집을 피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가 또 한번 보면 만약에 이게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또 시장은 궁금증 가지겠죠. 구로다 총재 이래도 YCC 좀 그 기준을 안 바꾸시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겠죠. 그리고 일요일 날에 프랑스 결선 투표 있고요. 네,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요. 지난주 자산 시장에 대한 정리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